자정을 넘긴 시간, 알코올 기운이 희미하게 남은 머리로 텅 빈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을 열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냉기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나를 덮쳐왔다. 언제나와 같은 귀가였다. 나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거실의 조명을 켰다. 눈부신 불빛 아래 거대하고 텅 빈 공간이 그 위용을 드러냈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 유명 디자이너의 가구, 그리고 벽에 걸린 수억 원짜리 그림. 이 모든 것이 나의 성공을 증명했지만 동시에 나의 지독한 고독을 비웃고 있었다. 나는 재킷을 벗어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곧장 와인 바로 향했다. 그리고 가장 독한 위스키를 꺼내 얼음도 없이 스트레이트로 잔에 따랐다. 독한 술이 목을 태우며 내려가는 그 순간의 짜릿함만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감각이었다. 오늘 역시 길고 지치는 하루였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의미 없는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이 텅 빈 집에 돌아왔을 때 나를 기다리는 것은 오직 이 술 한 잔뿐이었다. 술기운 때문이었을까?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침실로 어쩐지 발걸음이 향했다. 이 집의 침실은 내게 그저 잠을 자기 위한 공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나는 보통 거실 소파에서 대충 잠이 들거나 서재의 간이 침대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더 많았다. 침실의 거대한 킹사이즈 침대는 나의 외로움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무대와도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비틀거리며 침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침대 위에 누군가 누워 있었다. 술이 확 깨는 듯한 충격과 함께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누구지? 어떻게 우리 집 보안을 뚫고 여기까지 들어왔지? 강도인가? 아니면 경쟁사에서 보낸 스파이라도 된단 말인가? 온갖 끔찍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쳐 벽에 걸린 비상벨로 손을 뻗었다. 당장 경비팀을 호출해서 저 불청객을 끌어내야만 했다. 하지만 비상벨을 누르기 직전 나는 망설였다. 어둠 속의 그 형체는 미동도 없이 아주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만약 위험한 인물이라면 내가 들어온 기척을 느끼고 벌써 움직였을 터였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아주 조심스럽게 침대 옆에 작은 스탠드 조명을 켰다. 부드러운 주황색 불빛이 침대 위를 비추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되었다. 침대 위에는 한 여자가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낯선 여자였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내가 상상했던 그 어떤 불청객의 모습과도 달랐다. 그녀는 단정한 원피스 차림으로 이불을 목까지 덮은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몇 가닥이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그녀의 뺨을 간지럽히고 있었다. 그 모습은 어떠한 위협도, 악의도 느껴지지 않는 그저 평화롭고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왜 나의 침대에서 이렇게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단 말인가? 내가 혹시 어젯밤 술에 취해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일까? 호텔에서의 그날처럼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어젯밤 내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다른 곳에 들른 기억은 전혀 없었다. 나는 머리가 터질 것 같은 혼란 속에서 그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희고 고운 피부, 오똑한 콧날, 그리고 굳게 닫혀있지만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는 입술,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딘가 아주 희미하게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했다. 어디서 봤더라. 기억을 더듬으려 애쓰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가 잠결에 뒤척이며 이불 밖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나의 시선은 그녀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반지에가 닿았다. 그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 반지는 내가 아는 반지였다. 아무런 장식도 없는 아주 단순한 디자인의 백금 반지. 내가 7년 전 변호사를 통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어떤 여자에게 보냈던 바로 그 결혼 반지. 그리고 나의 서재 깊숙한 금고 안에 똑같은 디자인의 남성용 반지가 잠들어 있었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나는 뒷걸음질 치다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가장 끔찍하고도 황당한 형태로 맞춰지고 있었다. 이 여자는, 이 낯선 여자는 윤서하, 나의 아내,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던,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나의 법적인 아내.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것은 코미디인가 아니면 악몽인가. 7년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만남도 없었던 아내가 왜 하필 지금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나의 침실, 나의 침대 위에 나타났단 말인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기묘한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나를 휩쓸었다. 나는 일어나서 그녀를 깨워야 했다. 그리고 물어야만 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에 와 있는 거냐고. 하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평온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차마 그 단잠을 깨울 수가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을 빠져나와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리고 위스키 병을 들어 그대로 병째에 들이켰다. 술기운이라도 빌리지 않으면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나의 이름은 한태웅. 나이는 50이다. 사람들은 나를 대한민국 호텔 산업의 신화, 냉철한 승부사, 그리고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부른다.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돈, 명예, 그리고 권력. 하지만 사람들은 모른다.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버려야만 했는지를. 나에게는 7년째 법적으로만 유지되고 있는 아내가 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하. 나이는 32. 나는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그녀의 얼굴도 오늘 처음 보았고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다. 내가 아는 것은 그녀가 7년 전 부도위기에 처했던 한 중소기업 사장의 딸이었고 우리 할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나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사실뿐이다. 7년 전 나의 할아버지, 즉 대성호텔의 창업주이신 한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나를 병상으로 부르셨다. 당시 나는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일에만 미쳐있는 아들이자 후계자였다. 할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유언처럼 말씀하셨다. 태웅가, 내가 없더라도 이 대성을 굳건히 지켜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에게도 든든한 배경이 필요해. 윤 사장네와 혼사를 맺어라. 그 집안은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뿌리가 깊고 명망이 있는 가문이다. 그들과 힘을 합치면 네가 회사를 이끌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게다. 그리고 이제 너도 그만 외롭게 살거라. 네 곁에 좋은 사람을 두고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봐야 내가 눈을 감지. 나는 할아버지의 유언을 거역할 수 없었다. 아니, 사실 그때의 내게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는 신성한 의식이 아니라 회사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비즈니스 전략에 불과했다. 나는 이미 한번 실패한 사랑과 결혼에 진력이 나 있었다.
두 번 다시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나의 두 번째 결혼은 양가의 변호사들 사이에서 한 장의 계약서로 체결되었다. 결혼의 조건은 간단했다. 나는 그녀의 집안이 진 빚을 모두 갚아주고 매달 충분한 생활비를 그녀의 계좌로 보내준다. 대신 그녀는 나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내가 필요할 때까지 조용히 살아간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일절 간섭하지 않으며 어떠한 부부로서의 의무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결혼의 전부였다. 나는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만 마쳤다. 그녀에게는 서울 근교에 적당한 아파트를 하나 사주고 매달 약속된 금액을 기계적으로 송금했다. 그것으로 나의 역할은 끝이라고 생각했다. 지난 7년간 나는 그녀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단 한 번도 궁금해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내게 그저 나의 재무제표에 매달 찍히는 하나의 지출 항목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오늘 나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침실에 나타난 것이다. 나는 텅 빈 위스키병을 내려놓고 다시 침실로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보면 볼수록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서재로 가 금고를 열었다. 그리고 7년 전 변호사에게서 건네받았던 그녀의 사진이 붙어있는 서류를 꺼내왔다. 서류 속 증명사진의 그녀는 앳되고 풋풋했지만 어딘가 슬픈 눈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과 지금 내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여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세월이 흘러 조금 더 성숙해졌지만 분명 같은 사람이었다. 나는 다시 그녀의 옆에 앉았다. 이 여자는 지난 7년간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나의 돈을 받으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꿈을 꾸며 살아왔을까? 나는 처음으로 서류상의 아내가 아닌 윤서하라는 한 인간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곧 그녀가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하게 될 터였다. 나는 이 기묘하고도 어색한 만남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이 길고도 짧았던 7년의 세월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설명하고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확실한 것은 단 하나. 나의 고요하고 텅 비었던 성에 예고 없는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파문의 중심에는 지금 내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나의 낯선 아내가 있었다. 결혼 7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 아내의 얼굴을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워 지켜보았다. 동이 터오면서 창틈으로 스며든 희미한 빛이 그녀의 얼굴 윤곽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었다. 그녀는 앳된 티를 완전히 벗지는 못했지만 7년 전 서류 속 증명사진에서 보았던 슬픈 눈의 소녀는 아니었다. 세월은 그녀에게서 풋풋함을 얼마간 앗아간 대신 은은한 기품과 단단함을 선물한 듯했다. 나는 이 여자가 지난 7년간 어떤 시간을 보내왔을지, 어떤 바람을 맞으며 지금의 얼굴을 갖게 되었을지 문득 궁금해졌다. 밤새 나의 머릿속을 지배했던 것은 혼란과 당혹감이었다. 그녀는 왜 여기에 온 것일까? 7년간의 침묵을 깨고 이제 와서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기묘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통보를 하기 위해서, 어느 쪽이든 그녀의 등장은 나의 고요했던 일상에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의 전조와도 같았다. 나는 지난 7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할아버지의 임종이 있던 그날을 나의 할아버지, 대성호텔의 창업주 한경준 회장은 평생을 일밖에 모르던 무서운 분이셨지만 내게는 유일한 가족이자 아버지와도 같은 분이셨다.
그가 병상에서 나의 손을 잡고 유언을 남겼을 때 나는 감히 거역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다용과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할아버지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가 없더라도 이 대성을 지켜야 한다. 너는 내 평생의 결실이야. 하지만 지금 너의 모습으로는 위태롭기 짝이 없구나. 당시 나는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한 직후였다. 나는 사랑의 실패를 일의 성공으로 보상받으려 했고 호텔을 전 세계로 확장시키는 일에 미쳐 있었다. 내 삶에는 일 외에 아무것도 없었고 그 사실을 나 자신도 할아버지도 잘 알고 있었다. 사업이란 건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문과 가문의 신의가 때로는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법이야. 그래서 말인데 윤 사장네와 혼사를 맺었으면 좋겠다. 윤 사장, 할아버지와는 오랜 친구 사이이자 한때는 건실한 중소기업을 이끌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 집안의 딸이 아주 반듯하고 현숙하다고 들었다. 지금은 비록 가세가 기울었지만 그 아이와 결혼해서 윤 사장네를 일으켜 세워준다면 그들은 평생 너의 든든한 우군이 되어줄 게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할애비는 네가 더 이상 혼자인 것을 보고 싶지 않다. 네 옆자리가 비어있는 꼴을 저 세상에서는 더는 보고 싶지 않아.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나는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동시에 냉철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당시 대성호텔은 급격한 확장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나를 견제하는 세력들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명망 있는 가문과의 결합은 나의 후계자 자리를 굳건히 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터였다. 내게 결혼은 더 이상 사랑의 결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제국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비즈니스 전략 중 하나일 뿐이었다. 감정의 소모 없이 오직 계약과 조건으로만 이루어진 관계,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대일대로 대인 내게는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지였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양가의 변호사들이 만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계약서를 작성했다. 나는 그녀 집안의 모든 빚을 청산해주고 서울 근교의 아파트 한 채와 매달 부족함 없는 생활비를 제공한다. 대신 그녀는 나의 법적인 아내로서 어떠한 권리도 의무도 주장하지 않은 채 조용히 살아간다. 우리는 서로의 사생활에 일절 간섭하지 않으며 이 계약은 어느 한쪽이 파기를 원할 때까지 유효하다. 나는 그 차가운 계약서에 기계적으로 서명했다. 나는 그녀의 얼굴도 목소리도 몰랐다. 그저 윤서아, 25세라는 텍스트로만 존재하는 그녀와 그렇게 부부가 되었다. 지난 7년간 그녀는 계약 조건을 완벽하게 이행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내게 연락을 하거나 무언가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 나는 매달 내 비서가 그녀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보고받을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완벽한 침묵에 안도했다. 그녀는 나의 삶에 어떠한 파문도 일으키지 않는 공기 같은 존재였다. 나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잊고 살았다. 그런 그녀가 지금 내 침대에 누워있다. 나의 삶은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이었다. 매일 아침 나는 이 거대한 펜트하우스에서 눈을 뜬다. 개인 요리사가 차려주는 완벽한 아침 식사를 하고 운전기사가 모는 최고급 세단을 타고 회사로 출근한다. 회사에서는 수백 명의 직원들이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나의 말 한마디에 거대한 호텔 체인이 움직인다. 저녁에는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과 어울리며 화려한 인맥을 과시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다시 이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철저히 혼자가 된다.
이 넓은 공간에는 나를 진심으로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줄 가족도, 나의 지친 어깨를 기댈 수 있는 연인도 없다. 나의 첫 번째 아내는 나의 일 중독과 무관심을 견디다 못해 떠나버렸다. 그녀는 떠나면서 내가 감정이 메마른 로봇과 사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를 비난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으니까 나는 지난 10년간 오직 일에만 미쳐 살았다. 그것만이 나의 존재 이유였고 나의 유일한 도피처였다. 나는 호텔을 짓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돈을 벌어들이는 행위를 통해 나의 공허함을 잊으려 했다. 하지만 성공의 크기가 커질수록 내 안의 공허함은 더욱 깊고 어두워져만 갔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런 내 삶에 그녀가 나타난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녀의 등장은 어쩌면 신이 나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그만 껍데기뿐인 삶을 청산하고 진짜 삶을 살라는 네가 외면해왔던 관계라는 숙제를 이제는 풀어야 할 시간이라는 그때 침대 위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화들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길고 검은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천천히 눈꺼풀이 들어 올려졌다.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가, 맑고 깊은 그 눈동자가 마침내 나를 향했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에는 잠이 덜 깬 흐릿함이, 그리고 이내 낯선 환경에 대한 당혹감이, 마지막으로는 눈앞에 낯선 남자를 발견한 순수한 놀라움이 차례로 떠올랐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토끼처럼 동그래진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7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라는 이름 아래 묶여 있었지만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타인이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낯설고 가장 어색한 첫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 7년간의 길고 긴 침묵이 드디어 깨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 기묘한 아침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7년간의 침묵을 깨고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가 마침내 나를 향했다. 그 안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낯선 남자를 마주한 당연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몰골 그대로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다. 이 기묘하고도 어색한 정적을 먼저 깬 것은 역설적이게도 나였다. 나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인 질문을 던졌다. 누구십니까?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죠?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가시가 돋친 듯 날카로웠다. 그녀는 내 질문에 화들짝 놀라며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당겨 자신의 몸을 가렸다. 그녀의 그 방어적인 행동이 마치 내가 무슨 짓이라도 저지른 가해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저는 윤서하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맑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윤서아, 서류 위에서만 보았던 그 이름이 그녀의 입을 통해 생명력을 얻어 내게로 날아왔다. 여기가 한태용 씨 댁이 맞지 않습니까? 그녀는 나를 대표님도 회장님도 아닌 한태용 씨라고 불렀다. 그 호칭은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맞소.
내가 한태웅이요. 그래서 윤서아 씨가 어떻게 내 침대에 누워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나는 일부러 그녀를 다그쳤다. 나의 혼란스러움을 분노라는 감정으로 포장하고 싶었다. 그녀는 내 추궁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황급히 침대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내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결코 이런 의도로 온 것이 아닙니다.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나는 말없이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핸드백에서 꼬깃꼬깃한 주민등록증과 7년 전에 내가 변호사를 통해 보냈던 혼인관계증명서 4번을 꺼내 내게 보여주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이 여자는 명백히 나의 법적인 아내였다. 나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리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녀는 죄인처럼 내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나는 가장 멀리 있는 소파에 앉아 그녀에게도 앉으라는 눈짓을 보냈다. 그녀는 마지못해 내 맞은편 소파의 가장 끝자리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다. 우리 사이에는 거대한 거실의 텅 빈 공간만큼이나 멀고도 차가운 거리가 존재했다. 설명해 보시오. 왜 여기에 온 건지. 나는 다리를 꼬고 그녀를 신문하는 듯한 자세로 물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어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따르면 윗집의 수도관이 터지는 바람에 그녀의 집은 천장이 무너지고 물바다가 되어버렸다고 했다. 아파트 전체에 해당 라인이 안전 문제로 출입이 통제되었고 복구 공사가 끝나려면 최소 몇 주는 걸릴 거라고 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지낼 곳이 없어졌습니다. 친구 집에도 가보고 찜질방도 알아봤지만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주소가 생각났습니다. 혼인 서류에 적혀 있던 주소요. 그녀는 고개를 들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함께 한 가닥의 희망이 섞여 있었다. 염치 없는 부탁이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여기가 제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만 아주 잠시만이라도 머물게 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절대로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일까? 아니면 내게서 무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한 그녀의 계획된 연극일까 하지만 그녀의 표정과 말투에는 어떠한 거짓도 꾸밈도 없어 보였다. 오직 공영에 처한 사람의 순수한 절박함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무엇보다 나는 그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만약 내가 그녀를 내쫓았는데 대성호텔 한태웅 회장의 아내가 오갈 데가 없어 거리를 헤맨다는 식의 기사라도 나게 된다면 그것은 내게 치명적인 스캔들이 될 터였다. 나의 완벽한 이미지에 용납할 수 없는 흠집이 생기는 것이었다. 결국 나는 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동정심이나 배려가 아니었다. 지극히 현실적인 계산의 결과였다. 좋습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수리가 끝날 때까지만 여기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첫째, 당신은 저쪽 게스트룸을 사용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공간. 특히 이 침실과 서재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마시오. 둘째, 우리는 서로의 삶에 일절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들어오든 누구와 함께 있든 당신은 아무것도 묻거나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당신 역시 마찬가지요.
셋째, 우리는 식사를 비롯한 모든 생활을 각자 해결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생각이 없고, 당신 역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집을 공유하는 타인일 뿐입니다. 나의 말은 이 집 안에서조차 7년 전의 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나는 그녀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나의 고요한 세상에 일으킬 파장을 최소화하고 싶었다. 내 말에 그녀의 얼굴에 스쳤던 희미한 희망의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아니, 한태용 씨의 규칙에 따르겠습니다. 그녀의 순순한 태도가 오히려 나를 더욱 짜증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그녀를 데리고 복도 끝에 있는 게스트룸으로 향했다. 그 방은 손님 맞이를 위해 언제나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지만 지난 몇 년간 그 누구도 사용한 적이 없는 차갑고 생기 없는 공간이었다. 여기를 사용하시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사 도우미에게 말하면 될 거요. 나는 그 말만 남기고 그녀를 그 방에 남겨둔 채 돌아섰다. 문이 닫히기 직전 나는 그녀가 감사합니다 라고 작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몸을 던졌다. 집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정적이었다. 저쪽 복도 끝의 방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와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집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나는 위스키를 다시 한 잔 따랐다. 하지만 이제 술은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가 아니라 나의 혼란스러운 신경을 마비시키기 위한 마취제에 가까웠다. 7년간의 고요했던 나의 성에 낯선 이방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나의 아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내게는 그 어떤 타인보다도 더 멀고 어려운 존재였다. 우리의 기묘한 동거, 예측할 수 없는 이 연극의 막이 이제 막 오른 것이었다. 나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이 과연 희극일지 비극일지 전혀 짐작할 수가 없었다. 그녀와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된 후 며칠 동안 집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우리는 서로를 유령처럼 대했다. 내가 정한 규칙 아래 우리는 각자의 동선을 철저히 지켰다. 내가 서재에 틀어박혀 일을 하는 낮 시간에는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내가 늦은 밤 거실에서 위스키를 마실 때면 그녀는 이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었지만 서로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으려 애썼다. 처음 며칠간 나는 그녀가 나의 규칙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에 안도했다. 그녀는 나의 세상에 어떠한 방해도 되지 않았다. 이 집은 여전히 나의 성이었고 나는 성주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이 집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의 고요하고 텅 비었던 성에 아주 작은 균열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첫 번째 균열은 소리였다. 어느 날 밤 나는 서재에서 복잡한 계약서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늘 그렇듯 서재 안은 숨막히는 정적만이 가득했다. 그런데 그 정적을 뚫고 아주 희미하지만 맑고 청아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가야금 소리였다. 구슬프면서도 단아한 그 선율은 벽을 타고 넘어와 나의 서재까지 흘러 들어왔다. 나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다. 짜증이 치밀었다. 감히 누가 나의 집에서 나의 허락도 없이 이런 소리를 낸단 말인가. 나는 당장 그녀의 방으로 달려가 소음을 멈추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나의 집은 나의 완벽한 통제 아래에 있어야만 했다. 이 예측 불가능한 소리는 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협화음이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나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가야금 소리가 내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어떤 기억을 건드린 것이었다. 그것은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가 들려주던 소리와 닮아 있었다. 어렸을 적 병약했던 어머니는 가끔 나를 무릎에 눕히고 가야금을 연주해 주시곤 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과 부드러운 가야금 선율은 나의 유년 시절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기억 속으로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어갔다. 나는 결국 그녀에게 가지 못했다. 대신 나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짜증스러웠던 그 소리는 어느새 나의 지친 신경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위로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주 오랜만에 술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잠이 들 수 있었다. 두 번째 균열은 냄새였다. 며칠 뒤 나는 여느 때처럼 늦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평소에 인공적인 방향제 냄새 대신 전혀 다른 냄새가 나의 코를 찔렀다. 그것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였다. 지난 10년간 이 집에서는 단 한 번도 나본 적이 없는 지극히 한국적이고 서민적인 음식 냄새였다. 나는 또다시 불쾌감에 사로잡혔다. 그녀가 나의 규칙을 어긴 것이다. 우리는 각자의 식사를 해결하기로 하지 않았던가. 그녀는 지금 이 냄새를 풍기며 자신의 존재감을 내게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저녁을 차려놓고 나의 환심이라도 사려는 것인가. 나는 그녀의 의도를 의심하며 곧장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에게 우리의 규칙을 다시 한번 똑똑히 상기시켜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주방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차려져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방에서 먹을 작은 냄비와 그릇을 모두 씻어 찬장에 정리해둔 후였다. 주방은 완벽하게 깨끗했지만 공기 중에는 미처 사라지지 못한 따뜻한 음식의 잔향만이 남아있었다. 그때 그녀가 자신의 방에서 나오다가 주방에 서 있는 나와 마주쳤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당황한 얼굴로 내게 고개를 숙였다. 아, 오셨습니까? 혹시 냄새가 많이 났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환풍기를 더 세게 틀고 창문도 꼭 열어놓겠습니다. 그녀는 내가 화가 났을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사과부터 했다. 그녀의 그 말에 나는 오히려 할 말을 잃었다. 내가 그녀에게 화를 낼 명분이 없었다. 그녀는 나를 위해 요리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저녁 식사를 해결했을 뿐이다. 이 집에서 음식 냄새가 나는 것이 싫다는 나의 속 좁은 심수를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녀에게 드러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하는 짧은 대답만 남긴 채 나의 서재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가사도우미가 나를 위해 준비해둔 차가운 샐러드와 스테이크는 어쩐지 모래알처럼 맛이 없게 느껴졌다. 공기 중에 떠도는 그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나의 값비싼 저녁 식사를 초라하게 만들고 있었다. 세 번째 균열은 시각적인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출근을 하기 위해 현관으로 나섰을 때였다. 나는 나의 구두 옆에 아주 낯선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화려한 하이힐도 값비싼 명품 구두도 아니었다. 버선코처럼 코가 살짝 들린 아주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들어진 하얀색 무용신이었다. 나는 잠시 그 신발 앞에 멈춰 서서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나의 구두는 성공과 권력을 위해
세상을 짓밟고 나아가기 위한 단단한 갑옷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신발은 땅의 기운을 느끼며 하늘을 향해 부드럽게 날아오르기 위한 날개처럼 보였다. 그 작고 부드러운 신발 한 켤레가 나와 그녀의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굳어버린 세상에 던져진 아주 유연하고 아름다운 질문과도 같았다. 소리, 냄새, 그리고 시각. 그녀는 나의 규칙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는 나의 철옹성 같았던 세상에 아주 작은 파문들을 일으키고 있었다. 나의 짜증과 분노는 어느새 아주 강력한 호기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대체 윤서하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그녀를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나는 또다시 비겁하고 떳떳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집거실과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나의 집무실에서 몰래 돌려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였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CCTV 영상 속의 그녀는 내가 없을 때에도 내가 있을 때와 똑같이 조용하고 단정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아침을 해결하고 외출 준비를 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어딘가로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왔다. 나는 그녀가 어디를 가는지 궁금했지만 거기까지 알아볼 수는 없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저녁을 먹고 난 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방에서 보냈다. 가끔 거실로 나와 내가 잠든 깊은 밤에 창가에 서서 달빛을 받으며 조용히 춤을 추곤 했다. 그녀의 춤은 내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어떤 무용수들의 춤과도 달랐다. 격렬하지 않았지만 모든 동작에 깊은 감정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때로는 기쁨이, 때로는 슬픔이, 그리고 때로는 사무치는 그리움이 그녀의 송곳과 발끝에서 묻어 나왔다. 나는 밤마다 집무실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그녀의 비밀스러운 춤을 훔쳐보는 관객이 되었다. 그녀는 모르고 있을 터였다. 자신의 가장 진솔한 몸짓을 단 한 명의 관객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에게 불편하고 귀찮은 불청객이 아니었다. 그녀의 소리는, 그녀의 냄새는, 그녀의 춤은 나의 텅 비고 무채색이었던 세상에 아주 조금씩 새로운 감각과 색깔을 불어넣고 있었다. 나는 이제 서재에서 일을 하다가도 벽 너머에서 들려올지 모를 희미한 가야금 소리를 나도 모르게 기다리게 되었다. 그 소리는 이제 소음이 아니라 나의 지독한 고독을 위로해주는 유일한 자장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나의 집에 머물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경계했고 그녀는 여전히 나를 어려워했다. 우리의 동거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웠다. 하지만 나의 철옹성 같았던 일상에 그녀가 일으킨 작은 파문들은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나는 밤마다 서재에 앉아 일을 하는 척하며 CCTV 화면을 통해 그녀를 훔쳐보는 변태 같은 관음증 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도 나는 스크린 속의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거실에는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교교한 달빛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나와 거실의 한가운데에 섰다. 마치 달빛이 만들어낸 무대 위에 선 유일한 무용수처럼 그녀는 아무런 음악도 없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가 지금껏 보아왔던 그 어떤 춤과도 달랐다. 화려한 기교도 격렬한 동작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허공에 닿을 듯 말 듯 애틋하게 뻗어 나갔고 그녀의 발끝은 달빛 위를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 춤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춤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의 영혼을 위로하고 마음속의 슬픔을 쏟아내는 지극히 사적인 의식과도 같았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춤에 매료되었다. 그녀의 춤사위 속에서 나는 꺾여버린 날개를 다시 펼치려 애쓰는 한 마리 새를 보았다. 깊은 슬픔과 사무치는 그리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려는 처절한 의지. 그녀는 온몸으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처연하고도 아름다운 몸짓에 나는 가슴이 저며오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녀의 춤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녀가 상체를 깊이 숙였다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한 바퀴를 돌았다. 그 순간 그녀가 입고 있던 얇은 실크 잠옷이 살짝 흘러내리며 그녀의 등이 달빛 아래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리고 나는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말았다. 그녀의 하얀 등 위로 길고 흉측한 흉터 자국이 마치 하얀 도화지 위에 그어진 붉은색 칼자국처럼 선명하게 나 있었다. 그것은 아주 깊고 심각한 상처의 흔적이었다.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저토록 아름답고 우아한 춤을 추는 여자의 몸에 어째서 저런 끔찍한 상처가 남아있단 말인가. 그녀는 자신의 상처가 노출된 것을 모르는 채 춤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한참 동안이나 텅 빈 거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머릿속이 온통 그녀의 등에 있던 그 흉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저 상처는 대체 무엇일까? 그녀의 과거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나의 호기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알아야만 했다. 그녀가 숨기고 있는 그 아픔의 실체를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다음 날 나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다. 나는 국내 최고의 흥신소, 즉 심부름센터에 연락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윤서하라는 이름과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 여자에 대해 조사해 주십시오. 나와 결혼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거를 아주 상세하게, 특히 무용수로서의 경력과 그녀의 몸에 있는 상처의 원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다. 한 사람의 사생활을, 그것도 나의 아내라는 사람의 사생활을 몰래 캐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슬픈 춤과 그녀의 등에 있던 흉터가 나의 모든 이성과 도덕률을 마비시켜 버렸다. 며칠 뒤 흥신소에서 두툼한 보고서 한 뭉치가 내게 배달되었다. 나는 서재의 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다. 보고서의 내용은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충격적이었다. 윤서하, 그녀는 한때 대한민국 무용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가장 촉망받는 천재 무용수였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각종 무용 콩쿠르를 휩쓸었고 20살이 되던 해에 국립무용단의 최연소 주역 무용수로 발탁되었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춤을 추고 있는 빛바랜 신문기사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자신감과 행복으로 가득 찬 눈부신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금의 그늘진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그녀가 24살이 되던 해에 열린
한 중요한 공연에서였다. 그녀는 그 공연에서 주인공인 춘향 역을 맡아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공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무대 장치 중 일부가 그녀의 위로 떨어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보고서에는 당시의 사건 기록과 목격자들의 증언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사고의 원인은 무대 장치의 결함으로 결론 내려졌지만 무용계 내부에서는 공공연한 비밀 하나가 떠돌고 있었다고 했다. 그것은 바로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그녀를 시기한 라이벌 무용수의 사주로 벌어진 계획된 범죄였다는 소문이었다. 그녀의 라이벌은 늘 그녀의 그늘에 가려 이인제 머물러야 했던 인물로 그녀가 사라지자마자 그 공연의 주역 자리를 꿰찼다고 했다. 하지만 어떠한 물증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 사건은 결국 불운한 사고로 묻혀버렸다. 그 사고로 그녀는 척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녀의 등에 있던 길고 흉측한 흉터는 바로 그때 생긴 수술 자국이었다. 몇 번의 대수술 끝에 그녀는 기적적으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고난도의 춤을 출 수는 없게 되었다. 그녀의 무용수로서의 생명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끝나버린 것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쳤던 국립무용단은 그런 그녀를 차갑게 외면했다. 재활을 마친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무대 위가 아닌 사무실의 작은 책상 하나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스스로 무용단을 나왔고 작은 연습실을 빌려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것이 그녀가 자신의 꿈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바로 그 무렵 그녀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그녀의 집안은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자신의 꿈이 꺾인 것도 모자라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때 나의 할아버지가 그녀의 아버지를 통해 나와의 정략 결혼을 제안해 온 것이었다. 나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그녀가 왜 그토록 슬픈 춤을 추었는지, 그녀의 등에 왜 그런 흉터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왜 나의 이 기만적인 결혼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지, 나는 그녀에게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린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가해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꿈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자신의 인생을 저당 잡혔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그녀의 희생 위에서 나의 제국을 지키고 나의 안위를 도모하고 있었다. 지독한 죄책감과 함께 그녀에 대한 깊은 연민과 존경심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그 모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와 싸우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전사였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그저 서류상의 아내나 나의 집에 침입한 불청객으로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나의 세상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한 사람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나의 지난 과오를 이제는 진심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된 후 나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녀를 볼 수 없었다. 내게 그녀는 더 이상 정체 모를 불청객이나 서류상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꺾인 날개를 가진 채 홀로 세상의 폭풍과 맞서 싸우고 있는 고고한 존재였다. 밤마다 CCTV 화면을 통해 그녀의 춤을 훔쳐볼 때면 나는 이제 그녀의 몸짓에 담긴 슬픔과 고독의 의미를 읽을 수 있었다. 그녀의 등에 새겨진 흉터는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이자 꺾이지 않는 자존심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위로의 말을 건네고 그녀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린 세상과 나 역시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존재가 아닌가. 나의 동정은 그녀의 자존심에 또 다른 상처를 입히는 일이 될지도 몰랐다. 그래서 나는 섣불리 다가가는 대신 그녀를 더 깊이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하루를, 그녀의 작은 습관들을, 그녀의 모든 것을 내 눈에 담으려 애썼다. 그녀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규칙적이고 단정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외출했다가 저녁 늦게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서는 직접 저녁을 해먹고 남는 시간에는 예술에 관한 두꺼운 책들을 읽거나 낡은 무용복을 직접 꿰매 입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세계를 꿋꿋하게 지켜나가고 있었다. 나는 몇 번이고 그녀에게 말을 걸 기회를 엿보았다. 아침에 그녀가 현관을 나설 때 좋은 하루 보내시오 라는 평범한 인사를 건네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맴돌다 사라졌다. 저녁에 그녀가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 무슨 음식을 하는 거요? 라고 물어보려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50살에 성공한 CEO인 나는 한 여자에게 말을 거는 법을 잊어버린 소년처럼 서툴고 어색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내게는 아주 중요한 저녁 약속이 잡혀 있었다. 우리 호텔의 VVIP 고객이자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국회의원과의 만찬이었다. 앞으로의 사업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자리였다. 나는 약속 시간에 맞춰 완벽하게 다려진 정장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서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주방 쪽에서 아주 맛있는 냄새가 흘러나왔다. 고소한 들기름 냄새와 짭짤한 간장 냄새, 그리고 밥이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 그녀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작은 냄비에 담긴 밥 위에 여러 가지 나물을 정갈하게 올리고 그 위에 계란 프라이를 하나 얹고 있었다. 그리고 직접 만든 양념장을 그 위에 뿌렸다. 아주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보이는 비빔밥이었다. 그녀는 그 비빔밥 한 그릇을 들고 주방의 작은 식탁에 앉으려 했다. 그 순간 나는 아주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다. 나는 수화기를 들어 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오늘 저녁 약속 취소하게. 네, 대표님. 하지만 오늘 약속은 몸이 좋지 않다고 전해 급성 위염이라고 둘러대고 정중하게 사과드려. 그리고 내가 보낸 선물도 잊지 말고. 알겠습니다. 대표님.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내 인생에서 사업적인 약속을 개인적인 이유로 취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지금 내게는 국회의원과의 만찬보다 저 소박한 비빔밥 한 그릇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 나는 주방으로 들어섰다. 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그녀는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다. 대표님, 아니, 한태용 씨, 아직 안 나가셨습니까? 그녀는 내가 집에 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놀란 듯 했다. 아, 약속이 방금 취소됐어. 나는 어색하게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내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질문을 던졌다. 혹시 내가 먹을 밥도 있어? 내 질문에 그녀의 눈이 토끼처럼 동그래졌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와 자신이 차린 비빔밥 한 그릇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의아함, 그리고 아주 희미한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녀가 거절할까봐. 내심 가슴을 졸였다. 네, 잠시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새 그릇과 숟가락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밥을 푸고 남은 나물들을 정갈하게 담아 내 앞에 비빔밥 한 그릇을 차려주었다. 나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7년 만에 첫 식사였다. 우리는 거대하고 화려한 식탁이 아닌 주방의 작고 낡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애꿎은 밥만 숟가락으로 뒤적였다. 내가 먼저 침묵을 깼다. 이 나물 직접 무친 거요. 네, 오늘 아침에 근처 시장에 가서 사왔습니다. 맛있군, 나의 칭찬에.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아니, 내 말은 내가 먹어본 그 어떤 최고급 레스토랑의 음식보다도 더 맛있다는 뜻이요. 나의 서툰 칭찬에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내가 이 집에서 본 그녀의 첫 번째 미소였다. 과찬이십니다. 아니, 진심이야. 이런 음식 아주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 같군. 나의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지난 수십 년간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음식들만 먹어왔다. 하지만 그 어떤 음식도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소박한 비빔밥 한 그릇만큼 나의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이 음식에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심과 정성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금씩 아주 평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가 자주 가는 시장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그 시장에 어떤 할머니가 파는 나물이 가장 신선하고 맛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우리는 음식에 대해, 동네에 대해, 그리고 날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대화들 속에서 나는 내가 지금껏 전혀 몰랐던 새로운 세상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세상처럼 거대하거나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따뜻하고 훨씬 더 진짜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가 무용을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물었다. 아침마다 일찍 나가는 것 같던데 무슨 일 하는지 물어봐도 되겠소? 내 질문에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자신의 직업을 말하는 것을 망설이는 듯했다. 저는 작은 무용 연습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국 무용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자신의 현재만을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의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다. 식사가 끝난 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다. 내가 어색하게 내가 돕지라고 말하자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다.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나와의 거리를 유지하려 했다. 나는 서재로 돌아왔다. 하지만 일을 할 수는 없었다. 입안에 남아있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그녀와 나누었던 소박한 대화들이 나의 모든 신경을 사로잡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오늘 저녁 나는 단순히 밥 한 끼를 먹은 것이 아니었다. 나는 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은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CCTV 화면 대신 주방의 텅 빈 식탁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 우리가 함께 마주 앉아 있었던 그 작은 공간, 그곳에는 여전히 희미한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의 텅 비고 차가웠던 성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온기를 가진 문이 하나 열린 것이었다. 나는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미칠 듯이 궁금해졌다. 아주 오랜만에 나는 내일 아침이 기다려진다는 낯선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저녁의 소박한 비빔밥은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7년이라는 시간의 얼음벽을 아주 조금 녹여주었다.
우리는 여전히 서먹했지만 이전처럼 서로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지는 않게 되었다. 아침에 현관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나마 다녀오세요 혹은 다녀오십시오 같은 짧은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저녁에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왔어 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했다. 나는 그녀가 집에 있다는 사실에 점점 익숙해져 갔다. 아니, 익숙해지는 것을 넘어 그녀의 존재가 주는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텅 빈 집에 돌아왔을 때 다른 방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 내가 잠든 깊은 밤, 거실을 채우는 희미한 가야금 선율, 그런 아주 작은 삶의 흔적들이 나의 고독한 성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사람 사는 집으로 바꾸어 놓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욕망과 그녀의 삶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성 사이에서 매일같이 갈등했다. 그녀는 나의 아내였지만 동시에 나는 그녀에게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타인이었다. 이 기묘한 관계의 줄타기 속에서 나는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으며 그녀가 나의 경계선 안으로 더 들어오지도 내가 그녀의 경계선을 함부로 넘어가지도 않도록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위태로운 평화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외부의 위협으로 인해 깨지게 되었다. 그 시작은 한 호텔 산업 관련 비즈니스 포럼에서였다. 나는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그 행사에 참석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가장 만나고 싶지 않았던 인물과 마주치게 되었다. 바로 나의 오랜 라이벌이자 경쟁사인 로열 팰리스 호텔의 최진혁 회장이었다. 최진혁은 나와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한 전공법을 추구했지만 그는 인수합병, 교묘한 로비, 그리고 때로는 비열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 자신의 제국을 확장해온 야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 우리는 사사건건 부딪혔고 업계에서 우리의 악연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행사가 끝난 뒤에 리셉션에서 그가 와인잔을 들고 내게 다가와 뱀처럼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 한 회장, 오랜만이군. 여전히 그렇게 딱딱하고 재미없는 얼굴을 하고 있다니 변한 게 없어. 나는 당신처럼 실속 없는 일에 감정을 낭비하지 않아서 말이지. 나는 차갑게 받아쳤다. 그는 내 말에 잠시 기분 나쁜 웃음을 흘리더니 내 귀에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요즘 집안에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산다는 소문이 있던데. 7년 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비밀스러운 사모님 말이야. 그렇게 철저한 양반이 그런 약점을 만들다니. 의외인데 그의 말에 나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이 자가 어떻게 서아의 존재를 알고 있단 말인가. 나의 사생활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나의 아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아는 사람은 극소수의 최측근 외에는 없었다. 그런데 최진혁이 알고 있다니.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군. 나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내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그가 놓쳤을 리 없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를 툭툭 치고는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나의 온몸을 감쌌다. 최진혁은 절대로 이유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분명 서하를 이용해 나를 공격할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나의 불길한 예감은 며칠 뒤 현실이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서아의 일상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녀의 얼굴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밝은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외출할 때 이전보다 더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었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날도 있었다. 나는 그 변화가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안도하는 이중적인 감정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나는 그녀가 아주 들뜬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네, 그럼요. 정말 감사합니다. 후원자님, 어떻게 이런 은혜를 갚아야 할지 제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공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자라는 단어에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그녀의 방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통화 내용을 엿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무용 연습실에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났다고 했다. 그 후원자는 한국 전통 무용에 대한 조예가 깊은 중년의 사업가로 우연히 그녀의 연습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춤에 깊은 감명을 받아 아무런 조건 없이 후원을 약속했다고 했다. 낡은 연습실의 시설을 모두 최신식으로 바꿔주고 그녀의 제자들을 위한 작은 발표회까지 열어주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세상을 다 가진 아이처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에게 그 후원자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기적과도 같은 존재일 터였다. 하지만 나는 그 친절한 후원자의 정체를 직감할 수 있었다. 나는 곧장 내가 아는 최고의 보안 전문가에게 연락해 그녀의 연습실 주변의 CCTV와 그녀와 연락을 주고받은 후원자의 신원을 추적해달라고 의뢰했다. 결과는 몇 시간 만에 나왔다. 나의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그녀에게 접근한 그 사업가는 최진혁 회장의 수족 중 한 명이었다. 최진혁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나의 가장 약한 고리인 윤서아를 선택한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절박함을 이용해 그녀의 환심을 사고 그녀를 통해 나의 비밀이나 약점을 캐내려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더 끔찍한 음모를 꾸미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나는 분노와 공포에 휩싸였다. 최진혁의 비열함에 분노했고 아무것도 모른 채 위험한 덫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그녀가 너무나 걱정되었다. 나는 당장 그녀에게 달려가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하고 그 후원을 받지 못하게 막아야만 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온 그녀를 거실에서 기다렸다. 그녀는 그 후원자를 만나고 온 듯 행복한 미소를 얼굴에 가득 담고 있었다. 할 얘기가 있어. 나의 차갑고 굳은 목소리에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그 후원자라는 사람, 당장 정리하시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나 만나는 거요. 그는 당신에게 순수한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야. 당신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하려는 속셈이라고 나는 윽박지르듯 말했다. 하지만 나의 경고는 그녀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녀의 얼굴에 깊은 실망감과 상처받은 기색이 떠올랐다.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싫으신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니잖소. 그자는 위험한 인물이야. 위험하다니요? 그분은 제 춤을 존중해주고 제 꿈을 응원해주는 제가 평생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뭔데 그 사람을 멋대로 판단하고 저를 만나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도 날이 서기 시작했다. 당신은 지난 7년간 내 인생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무슨 꿈을 꾸는지 단 한 번이라도 궁금해한 적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내 인생에 간섭하려 드는 거죠? 당신에게는 그럴 자격 없어요. 그녀의 말은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박혔다.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남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녀의 삶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타인이었다. 이건 간섭이 아니라 보호요, 당신이 위험에 처해 있단 말이오. 보호요, 웃기지 마세요. 이건 보호가 아니라 집착이고 소유욕일 뿐이에요. 당신은 그저 당신의 아내라는 사람이 당신의 통제를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는 조치를 견디지 못하는 것뿐이라고요. 우리의 대화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평행선을 달렸다. 나는 그녀에게 최진혁의 정체를 그리고 그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를 설명할 수 없었다. 그것은 내가 사는 이 추악한 비즈니스의 세계를 그녀에게 드러내는 일이었고 나는 그녀가 그 더러운 세계에 발을 들이는 것을 원치 않았다. 결국 그녀는 당신과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라는 말을 남기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마치 우리 사이에 다시 한번 두꺼운 벽이 세워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녀를 지키고 싶었지만 그녀는 나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았다. 우리가 겨우 쌓아 올렸던 작은 신뢰는 그렇게 오해와 불신으로 인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벽 너머에서 최진혁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두 사람을 파멸시킬 다음 계획을 꾸미고 있을 터였다. 나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날 이후 우리의 집은 다시 얼음장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이전의 어색한 침묵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갑고 날카로운 저기가 공기 중에 떠다녔다. 그녀는 나를 벌레 보듯 쳐다보았고 나는 그런 그녀의 시선을 애써 외면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고 그 상처는 쉽사리 아물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나의 경고를 무시했다. 보란듯이 그 후원자라는 작자와 계속해서 만남을 가졌다. 나는 그녀가 위험한 덫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내게서 완전히 닫혀버렸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은 그녀에게 그저 비뚤어진 소유욕과 집착으로 들릴 뿐이었다.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녀가 걱정되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결국 다시 한번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다. 나는 사람을 붙여 그녀를 24시간 감시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명분을 갖다 붙여도 이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스토킹 행위였다. 나는 스스로가 점점 더 괴물처럼 느껴졌다. 그녀를 지키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 왜 자꾸만 이런 비틀린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일까? 감시를 통해 나는 그녀가 최진혁의 수아와 만나 연습실 리모델링 계약을 하고 공연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얼굴은 꿈을 이뤄나가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 행복해 보이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그 작은 행복마저 내가 직접 내 손으로 깨뜨려 버릴 수는 없었다. 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말이나 논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녀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했다. 그녀가 나를 믿게 만들어야만 했다. 나의 진심을, 나의 절박함을 그녀가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나는 아주 무모하고도 어쩌면 미친 짓처럼 보일 수도 있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내가 가진 돈과 권력을 사업적인 목적이 아닌 오직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내 인생 최초의 도박이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유서 깊은 국립대극장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지배인에게 다음 날 저녁 극장 전체를 단 하루 동안 통째로 빌리겠다고 말했다. 네 회장님,
하지만 내일은 저희 극장에 정기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이미 모든 좌석이 매진되었습니다. 지배인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알아. 티켓 값이 2배. 아니, 3배를 물어주지. 관객들에게는 갑작스러운 무대 시설 점검으로 인한 공연 취소라고 공지하고 정중하게 사과와 함께 보상 절차를 안내해. 그리고 내일 저녁 8시 극장에는 단 한 명의 관객도 단 한 명의 직원도 남기지 말도록 해. 무대 위에 조명 하나와 관객석 정중앙에 조명 하나만 남기고 모든 불을 꺼. 이것은 대성그룹 회장으로서의 명령이요. 내 단호한 목소리에 지배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그녀에게 아주 간결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 8시 국립대극장으로 와주시오. 보여줄 것이 있어. 한태웅. 그녀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녀가 과연 이 황당한 초대에 응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나는 먼저 극장에 도착해 관객석 정중앙의 내 자리에 앉았다. 거대한 극장 안에는 약속대로 나와 무대 위에 희미한 불빛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숨막히는 정적과 어둠이 마치 우주 공간에 홀로 떠 있는 듯한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었다. 8시가 거의 다 되었을 때 극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의 그림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였다. 그녀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나의 불안한 예상을 깨고 약속 장소에 나타나 주었다. 그녀는 텅 빈 극장을 보고 무척이나 놀란 듯했다. 그녀는 경계심 가득한 걸음으로 천천히 통로를 걸어 내 자리 앞으로 다가왔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공연을 멋대로 취소시키고 이 거대한 극장을 통째로 빌려서 나를 부른 이유가 뭐예요? 또 무슨 돈 자랑을 하시려는 건가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마주보았다. 그리고 최대한 차분하고 진솔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말로는 당신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소. 당신 말이 맞아. 나는 지난 7년간 당신에게 무관심했고 당신 인생에 간섭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오. 그런 내가 이제 와서 당신을 걱정하고 당신을 보호하려 드는 모습이 당신 눈에는 그저 위선이고 집착으로 보이겠지.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당신은 믿지 않을 거야. 알고 계셨네요. 그래,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말 대신 다른 방법으로 내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나는 손을 들어 텅 비어 있는 무대를 가리켰다. 나는 당신에게 단 한 번도 무언가를 제대로 줘본 적이 없어. 돈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오늘 나는 당신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진실한 선물. 바로 이 무대요. 무대요. 그래, 당신이 그토 GIC 그토록 서고 싶어 했던, 하지만 세상의 편견과 불운 때문에 설 수 없었던 바로 그 무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오직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관객석이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나의 모든 진심을, 나의 모든 절박함을 담아서 저 무대 위에서 나를 위해 춤을 춰주시오. 돈 때문에도, 다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오직 당신이, 윤서와 당신이 가장 추고 싶은 춤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당신의 상처를, 당신의 꿈을 당신의 몸으로 내게 들려주시오. 나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만약 당신이 이 텅 빈 무대 위에서 오직 나 한 사람만을 위해 춤을 춰준다면, 그러면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믿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후원자라는 사람도,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도. 나는 더 이상 의심하거나 간섭하지 않겠소.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겠소. 그것은 나의 마지막 도박이었다. 내가 그녀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내가 지금껏 본 적 없는 가장 복잡한 빛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나의 이 터무니없는 제안의 의미를 그녀는 온몸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돈 자랑이나 과시가 아니라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존경과 애정의 표현이라는 것을.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나는 초조하게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녀가 만약 이 자리에서 나를 거부하고 돌아선다면 우리 사이는 정말로 끝일 터였다. 그녀는 내게서 시선을 떼고 천천히 무대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마치 순례자처럼 경건하고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무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내 심장 위를 밟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녀는 무대 중앙의 스포트라이트 아래에 섰다. 그녀는 나를 향해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실 뿐이었다. 이 거대한 극장에 오직 그녀와 나 단둘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곧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진실된,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단 한 번의 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거대한 극장, 텅 빈 무대 위,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 아래 그녀가 섰다. 그리고 오직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그녀의 춤이 시작되었다. 나는 관객석에 홀로 앉아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를 내 모든 감각으로 빨아들였다. 그녀의 춤은 한편의 긴 서사시였다. 첫 번째 막은 눈부신 희망이었다. 그녀의 춤은 새가 날아오르듯 가볍고 꽃이 피어나듯 화사했다. 모든 동작에는 세상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자신의 재능에 대한 기쁨이 넘쳐 흘렀다. 나는 그 춤사위 속에서 세상의 모든 사랑을 받으며 자라난 촉망받는 천재 무용수의 빛나는 젊은 날을 보았다. 그녀가 얼마나 자신의 춤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무대 위에서 행복했는지를 나는 단 한마디의 말 없이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다. 두 번째 막이 오르자 춤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변했다. 절망과 고통이었다. 그녀의 몸짓은 갑자기 날카롭고 부서지는 파도처럼 격렬해졌다. 그녀는 무대 위를 위태롭게 비틀거렸고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얻어맞은 듯 바닥에 쓰러지기도 했다. 그리고 그녀가 등을 돌려 상체를 깊이 숙이는 동작을 했을 때 나는 보았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그녀의 등 위에 새겨진 길고 흉측한 흉터가 마치 그녀의 꺾여버린 날개처럼 처절하게 드러나는 것을. 그녀는 그 상처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춤의 일부로, 자신의 이야기의 일부로 고통스럽지만 당당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세 번째 막은 인고의 시간이었다. 바닥에 쓰러졌던 그녀는 아주 느리게, 하지만 끈질기게 다시 일어섰다. 그녀의 춤은 이전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대신 기나긴 겨울을 홀로 버텨내는 한 그루의 나무처럼 고요하고 단단한 슬픔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홀로 자신의 상처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던 그녀의 길고 외로웠던 시간들이 나의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막이 올랐다. 구원 혹은 새로운 시작.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대 앞쪽, 즉 내가 앉아있는 관객석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춤 사위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아주 작고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 간절하게 나를 향해 뻗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춤으로 내게 묻고 있었다. 당신이 나의 이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되어줄 수 있느냐고. 당신이 나의 이 상처 입은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느냐고. 그녀의 춤이 끝났을 때 나는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지난 50년의 인생 동안 이토록 강렬하고 진실된 고백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온몸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내게 보여준 것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달려가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를 와락 껴안고 당신의 이야기에 대한 나의 대답을 들려주고 싶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브라보, 아주 훌륭한 공연이군. 후원자를 위한 아주 특별한 개인 쇼라니. 정말 감동적인데 극장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수를 치는 소리와 함께 비아냥거림이 가득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진혁이었다. 그의 뒤로는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떼처럼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몰려 들어오고 있었다. 우리의 신성하고 비밀스러웠던 공간은 순식간에 추악한 스캔들의 현장으로 변해버렸다. 최진혁은 무대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왔다. 그리고 충격과 공포에 질려 굳어버린 오하나의 옆에 서서 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을 이끄는 한태웅 회장님과 그의 숨겨진 어린 무용수의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를 7년간의 계약으로 맺어진 아주 비즈니스적인 사랑 이야기 말입니다. 그는 품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어 보였다. 그것은 나와 오하나의 이름이 적힌 혼인계약서 사본이었다. 이 순진한 아가씨는 저 남자가 자신을 진심으로 후원하고 있다고 믿고 있겠지만 천만의 한태웅에게 이 여자는 그저 돈으로 산 심심풀이 장난감에 불과할 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 회장 최진혁의 아기의 찬 목소리가 극장 전체를 울렸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더욱더 광적으로 터져댔다. 오하나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고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지르며 무대 뒤로 도망치려 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의 지난날의 우유부단함과 비겁함은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분노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 나는 관객석에서 나와 무대 위로 단숨에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 도망치려는 그녀의 손을 붙잡아 내 등 뒤로 숨겼다. 그녀를 카메라 플래시로부터 그리고 최진혁의 더러운 시선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였다. 나는 최진혁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나를 향해 있는 수많은 카메라 렌즈들을 단 하나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맞습니다. 최진혁 회장의 말대로 우리 두 사람은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나의 폭탄 선언에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이 결혼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언과 양가의 이해관계로 시작된 철저한 비즈니스였습니다. 지난 7년간 나와 이 사람은 서류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타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등 뒤에서 떨고 있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다시 마이크에 대고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사람은 내가 지난 50년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상처 입었지만 꺾이지 않는 존엄함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말입니다. 나는 최진혁을 경멸의 눈으로 쏘아보았다. 최진혁,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을 가도 이해하지 못할 가치들이지. 당신의 세상에는 오직 돈과 탐욕밖에 없을 테니까. 그리고 나는 다시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이제 내 눈에는 기자들도, 최진혁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그녀, 윤서 한 사람만이 보였다. 나는 그녀의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이 무대 위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윤서화 씨, 나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고 내 모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난 7년간 나는 서류상의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돈을 주었을지는 몰라도 진짜 삶을, 따뜻한 온기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미래를 약속하고 싶습니다. 나는 품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7년 전 그녀에게 보냈던 그 반지와 똑같은 디자인의 남성용 결혼 반지가 들어있었다. 과거의 계약은 오늘부로 끝입니다. 오늘. 나는 당신과 새로운 계약을 맺고 싶습니다. 비즈니스가 아닌.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계약을 대성호텔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상처 입은 영혼을 사랑하게 된 한 남자로서 말입니다. 윤서아 씨, 나와 다시 한번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나의 청혼에. 극장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최진혁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고, 기자들은 셔터를 누르는 것조차 잊은 채 이 비현실적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구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눈물 속에서 나를 보며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대 위에서의 나의 청혼은 다음 날 대한민국 모든 신문에 한 면을 장식했다. 세상은 우리의 기묘한 러브스토리에 열광했다. 최진혁의 비열한 폭로는 역설적으로 우리 두 사람의 진심을 증명하는 가장 극적인 장치가 되어버렸다. 그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대중은 비극적인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닌 7년이라는 시간을 돌고 돌아 마침내 진짜 사랑을 찾은 한 편의 영화 같은 커플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었다. 최진혁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비도덕적인 경영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업계에서 서서히 고립되어 갔다. 그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간 후 나와 그녀는 아주 특별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도 수많은 하객도 없는 아주 작고 조용한 결혼식이었다. 우리는 7년 전 혼인신고를 했던 바로 그 구청에 다시 찾아갔다. 그리고 낡은 서류 위에 나란히 서명을 하는 대신 서로의 손가락에 7년 동안 각자 간직해왔던 결혼 반지를 직접 끼워주었다. 그것은 세상에 우리 두 사람의 진짜 시작을 알리는 가장 진실된 서약이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의 삶은, 그리고 그녀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 위에 올라서 있었다. 그녀, 윤서아는 이제 더 이상 작은 연습실을 운영하는 무명의 무용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윤서하 무용원이라는 한국 전통 무용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무용 아카데미의 원장이 되어 있었다. 시상식 이후 그녀의 사연과 재능에 감동한 많은 사람들의 후원이 이어졌고, 나는 이번에는 숨어서가 아닌 그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서 그녀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다.
그녀의 무용원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그녀처럼 재능은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젊은 무용수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공간이 되어주었다. 나 역시 더 이상 일 중독에 빠진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나는 믿음직한 후배에게 사장 자리를 물려주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회장직을 맡고 있다. 덕분에 나는 지난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저녁이 있는 삶을 되찾게 되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시장에 가고 함께 정원을 가꾸고 주말이면 함께 여행을 떠났다. 일과 성공이 아닌 사람과 사랑 속에서 나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배워가고 있었다. 런던에 있던 딸 지혜와의 관계도 기적처럼 회복되었다. 지혜는 처음에는 나의 재혼을 어색해했지만 서하의 따뜻하고 진솔한 마음에 금세 마음을 열었다. 이제 지혜는 서하를 서하 언니라고 부르며 나보다도 그녀와 더 자주 연락하고 시시콜콜한 비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얼마 전 지혜가 유럽을 여행하다가 보내온 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두 분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다 따뜻해져요. 아빠의 잃어버린 색깔을 찾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서하 언니. 나는 그 엽서를 읽으며 아주 오랜만에 아버지로서의 행복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다. 눈부신 햇살이 우리 집의 넓은 정원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잔디 위에 서서 진땀을 흘리며 어설픈 춤사위를 흉내내고 있었다. 아니, 허리의 힘을 더 빼라니까요. 그렇게 뻣뻣해서야 춤이 아니라 벌서는 것 같잖아요. 서하가 내 앞에서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그녀는 편안한 개량 한복 차림으로 아침 이슬처럼 맑고 청가한 모습이었다. 이게 다 뺀 거요. 내 나이가 몇인데 당신처럼 유연할 수 있겠소. 내가 투덜거리자 그녀가 내게 다가와 내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따뜻한 온기가 나의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이것은 우리의 새로운 아침 일과였다. 그녀는 내게 한국 무용의 가장 기본적인 호흡법과 발 디딤새를 가르쳐 주었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뻣뻣하고 재능 없는 학생이 되어 그녀의 가르침을 따랐다. 물론 내가 춤을 배우는 이유는 무용수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세계를, 그녀의 언어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사랑해 온 그 몸짓들의 의미를 나 역시 온몸으로 느끼고 싶었다. 자, 다시 한번 해봐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주 천천히 그녀의 목소리에 맞춰 나는 다시 한번 팔을 들어 올리고 발을 내디뎠다. 여전히 어설펐지만 처음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그녀가 그렇죠라며 아이처럼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의 미소를 지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나의 집 정원에서 아내에게 춤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춤 연습이 끝나고 우리는 정원의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그녀가 직접 담근 시원한 오미자차를 마셨다. 아침 햇살이 따사롭게 우리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나는 가끔 생각해 내가 먼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우리가 만약 7년 전에 평범한 방식으로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내 질문에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마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때의 당신은 너무 높고 차가운 성 안에 갇혀 있었고 그때의 나는 너무 아프고 지쳐서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우리에게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를 구원하기 위해 7년이라는 아픈 시간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녀의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런 질문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의 약지에는 똑같은 모양의 반지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7년 전 차가운 계약의 증표였던 이 반지는 이제 우리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과 영원한 약속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고맙소. 나를 구원해 주어서. 내가 진심을 담아 속삭였다. 그녀는 내 손을 마주 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우리 서로를 구원한 거죠. 그렇다. 우리는 서로를 구원했다. 그녀는 나의 텅 빈 세상에 사랑과 의미를 채워주었고 나는 그녀의 꺾인 날개가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작은 바람이 되어 주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에 기댄 채 따스한 아침 햇살을 즐겼다. 7년간의 길고 긴 침묵과 어둠은 끝났다. 이제 우리의 결혼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찬란한 아침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함께 춤을 추게 될 터였다.